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디어 세 번째 과목 식품위생학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이죠.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들어가 보면요. 박스 1번에 식품위생 일반 이렇게 돼 있어서 괄호 1번부터 뭐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 부분이 40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크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WHO에서 내린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2번 동그라미죠. 2번 동그라미는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괄호 아니죠. WHO에다가 먼저 동그라미를 하나 쳐 두시고요. 땡땡 뒤에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죠. 식품이 될 만한 그런 것들, 뭐 과일이 됐든 뭐 야채가 됐든 채소죠. 채소가 됐든 그런 것들이 생육되고 생산되고 제조되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거기까지 괄호를 쫙 쳐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섭취한다고 하면은 최종 소비하는 그 단계죠. 처음부터 맨 마지막 최종 단계인 섭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괄호 쳐주시고 끝까지 밑줄을 쭉 그어주신 다음에요. 안전성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건전성 또 동그라미 하시고요. 완전 무결성까지 3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까다롭지는 않죠.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이다,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WHO에서 제시한 그런 정의이고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를 보시면 땡땡 뒤부터 여기도 동그라미 칠게요. 식품에 먼저 동그라미를 쳐 두시고요. 그 밖에 그 옆에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한꺼번에 동그라미 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포장이 있죠. 네. 오늘도 말이 조금 버벅여지는데, 자, 식품 따로 두시고 식품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식품 첨가물 동그라미 쳐 두셨죠. 첨가물. 자, 이렇게 됐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포장까지 나와 있어요. 중간에 있고 포장. 자,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얘는 이렇게 묶어주세요. 나머지 식품 첨가물부터 마지막에 나온 포장까지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뭐라고 써두시냐면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식품 그 자체하고 그 다음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든 그러니까 포함이 이런 거는 함유가 되게 되는 거죠. 혹은 포장이나 용기들은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표시해 놓으셨죠?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써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식품으로 인한 자 밑줄 칠게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부분입니다.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향상까지 도모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식품위생의 목적이다. 해서 그 부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괄호 3번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한번 보시면은 식품위생의 뜻 해가지고 35회 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뜻은 식품 건전성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건전성이다. 식품 건전성에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처음으로 식품위생이란 것을 언급했던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두시고 영국에서는 식품위생 그러면은 이제 영국식 영어 표현으로는 푸드 하이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 그 하이진에다 밑줄을 쳐두신 후 그 식품에 관련된 위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청결 이런 것까지 다 내포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식품 푸드 세니테이션이라고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니테이션에다가 밑줄을 또 그어 주신 다음에 이제 위생 크게 이제 위생 이런 관념으로 쓰이고 위생 시설 뭐 이런 식까지 확대되어서 좀 위생적인 시설까지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다른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도 이렇게 조금 다른 용어를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동양에서는 그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 땡땡 옆에요. 위생이란 말에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아, 장자가 위생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괄호 3번의 식품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 위해 요소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41회 때, 39회 때, 38회, 35회 때 출제가 됐죠. 가장 최근에도 출제가 됐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식품의 위해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내인성, 동그라미 1번이네요. 내인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외인성, 3번에 유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나와 있는 유기성은 유인성이란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만큼 그 분류된 세 가지 특징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인성은 뭐냐면요. 땡땡 뒤에 표시할게요. 식품 자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인성 인자다. 식품의 위해 요소 중에서 내인성 인자다 그러면 그 식품이 그 식품 자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인 거예요. 식품 자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에 함유. 그래서 그 식품 원재료 본래 성분에 유해하거나 유독한 성분이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예들을 보시면요. 기억에 자연독이 있고요. 니은에 생리작용 성분이 있는데, 자연독 중에서는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것은 복어독, 그 다음에 이제 폐류, 조개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독들, 시구아테라 독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옆에 땡땡 뒤에 있죠. 그 뒤에 복어독, 폐류독, 시구아테라 독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식물성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버섯독이 여기 포함이 되죠. 버섯독이라든가 시한배당체, 식물성 알칼로이드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구분해 두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요. 예. 그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한번 나와 있으니까요. 크게 요 세 개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니은의 생리작용 성분 보시면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든가 항비타민 물질, 항효소 물질과 같은 것 등이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외인성입니다. 내인성이 그 식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거였다면, 외인성은 외부에서 어떻게 함유되거나 첨가되는 것들,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식품 위해 요소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외인성 인자들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대표적인 외인성 인자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유해 유독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두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서 표시를 해볼게요. 땡땡 첫 번째 줄 뒷부분이에요.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기억 동그라미 보시면 생물학적인 요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균, 식중독균이죠. 그 다음에 경구, 감염병,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것 등이 있어요. 쭉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니은 동그라미의 화학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점 2개가 있잖아요. 그 점 2개를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의도적인 것 등이 있고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품의 더 품질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 이외의 것은 비의도적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죠. 의도적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비의도적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는데, 의도적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해 첨가물로서 뒤에서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사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유해성이 있어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첨가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의도적 첨가물, 예, 이거는 내가 넣으려는 게 목적하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잔류 농약이라든가 포장재나 용기에서 용출되는 그런 물질들이 비의도적 첨가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유기성 혹은 유인성이라고 부르는 건요. 땡땡 뒤에 바로 밑줄 쭉 그을게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등의 과정 중에 유해 물질이 생성되거나 섭취 후 체내에서 생성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생성까지 밑줄을 쳐 두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는요. 우리가 고기를 숯불에 구웠을 때 그 육류가 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 제조, 가공,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식품 중에 유독물질이 생성되어서 일으키는 그런 병해들을 의미한다. 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물리적 생성물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 변폐물이라든가 과산화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의 화학적 생성물은 제조,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성물들이에요. 땡땡 뒤에 제조, 조리 과정 생성물 하나 밑줄 쳐 놓으시고, 그 다음 디귿의 생물학적 생성물은 이제 생체 내 반응 생성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니트로 화합물 같은 그런 것 등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괄호 4번의 위생적인 식품 취급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내부 부분들인데요. 기억 동그라미 보시면은 취급하고 있는 원료 보관실이라든가 포장실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그 제조 가공실 이런 곳은 다 어때야 되죠? 청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내부는 청결에다가만 밑줄을 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에서 보관이나 운반이나 진열을 할 때에는 보존 및 보관 기준이 따로 각각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준수하여서 보관, 운반, 진열을 해야 됩니다.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 밑줄 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시옷에 우리 조금 또 표시를 좀 할게요.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금지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응 동그라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집에서 채소를 씻으실 때나 단체 급식소에서 씻으실 때나 식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흐르는 물에 세척하셔야 되죠. 흐르는 물 밑줄 쳐 두시고 5회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할 때는요. 채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육류, 어류 순으로 한다라는 거. 그 초록 글씨 부분에다가 밑줄. 순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린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 다음에 육류, 그 다음 어류 이 순으로 세척한다. 요 내용이 38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읒이에요. 식품에는 그리고 이물질 들어갈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봉해야 됩니다. 밀봉한다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마지막이죠. 치읓 동그라미에서 유지식품의 경우에는요. 유지식품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존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사항을 한번 살펴보셨으니까요. 왼쪽 날개에 있는 식품 보관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과 같은 경우는요. 굳이 냉장 보관한다거나 이렇게 냉암소에 보관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 간장이나 식초나 액젓과 같은 것들은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점이에요. 여기다가는 밑줄 그을게요. 올리브유, 들기름과 같은 것들은 냉장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 냉장실이나 혹은 직사광선이 미치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 냉암소죠. 여기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밑줄 쭉 그어주시고요. 마요네즈죠. 마요네즈 집에서는 대체적으로 냉장고에다가 또 많이 넣어주시는데 좀 대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소비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항 보시면은 여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름은 냉장실이에요. 냉장실 밑줄, 그리고 여름 이외에 봄, 가을, 겨울 이런 다른 계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때는 상온에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상온 보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빵
떡, 밥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남거나 아니면 소분해가지고 미리 좀 해놓으시고 소분해 두실 경우에는 냉동실에 두시죠. 그래서 냉동실이고 열대 과일은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죠. 뭐 바나나 같은 것들 이런 건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그다음 뿌리 채소는 구멍 뚫린 방에 담아서 역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그 밑줄 친 것들만 조금 자세하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동그라미 2번의 개인위생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조리 전에 반드시 이제 손소독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세척 정도가 아니라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용한다? 역성 비누를 사용합니다. 역성 비누 밑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36회와 35회 때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역성 비누하고 일반 비누는 기량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일반 비누는요 세정용이고요. 역성 비누는 소독용이라는 거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손톱 이야기예요. 손톱은 짧게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디귿 동그라미. 자, 화농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화농성 질환자나 이렇게 곪는 거 있잖아요. 상처 나면 그 상처 부위가 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화농성 질환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에다가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런 환자들은 조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이 또 3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 예,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미음 동그라미죠. 자, 손에 액세서리를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조리원들도 그렇고 집에서 조리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반지라든가 팔찌 뭐 이런 거 착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물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록글씨만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네모박스죠. 예, 2번 네모박스 식품의 보관 방법 및 감별 방법이에요. 네.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물리적 처리법이 나와 있죠. 물리적 처리법 해가지고 첫 번째 동그라미가 냉동 그리고 냉장법이에요. 냉동법과 냉장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내용이 36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냉동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냉동고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동한다고 해서 균이 죽습니까? 예, 살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리적 처리 방법으로 이 냉동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이 얼잖아요. 수분이 얼어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을 억제하는 거지 얘가 살균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표시를 꼭 해주세요. 냉동에다가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 자, 얘는 살균이다 아니다. 예, 균을 죽이는 작용은 아니고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얼려버림으로써 생육을 억제하는 작용이다. 그거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얼려 죽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죽어요. 살균의 의미 아니라는 거. 생육 억제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얼려놓은 다음에 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좀 더 냉장법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그 냉동실에 뭔가를 얼려두시고서 깜빡 잊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거기서도 곰팡이가 피고 그 품질 저하가 돼요. 상해버린 경우가 있죠. 냉동고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얘를 뭐 통조림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지는 못하지만 장기간으로 그냥 보존을 할 뿐이지 얘가 아예 뭐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법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 냉장법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자가 소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지연시키고요. 단기간 보존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냉동법에 비해서. 냉동법은 비교적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고 냉장법은 비교적 단기간 보존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동그라미에 자,
이 냉동법이나 냉장법을 할 때는요,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내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에서 자, 식품을 냉동법으로 저장을 하던 냉장법으로 저장을 하던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가득가득 채워 넣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한 그 냉장고 혹은 냉동고 용량의 80%만 저장해야 합니다. 그 부분 밑줄.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십니다. 80% 정도만 저장 밑줄 쳐놓으시고요. 디귿과 리을은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미음 한번 살펴볼게요. 냉장고는요. 댁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뭐 매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잘 못 보시겠지만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한 켠에다가 냉장고를 두셨다면 이렇게 딱 붙여두지 않잖아요. 벽 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붙여두지 않고 한 10cm 가량은 여유를 두셔야 됩니다. 열이 자체적으로도 나고 하니까 자,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 밑줄. 그다음 비읍이에요. 냉장에다 박스를 쳐두시고요. 예, 방금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 부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와 지연. 뭐 자기소와 자가소와 뭐 좋습니다. 자기소와 지연, 미생물 증식 저지, 그 다음에 변질 지연, 식품 신선도 단기간 유지를 목적에다가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단기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이에요. 자, 냉동실은요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영하 18도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기에서는 뭐 육류라든가 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관합니다. 여기서 김이라는 건 조미된 김 있잖아요. 일회용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거 말고 가공하지 않은 거, 건조한 그런 김, 김밥 쌀 때 그런 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조한 김을 보관한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응 동그라미입니다. 냉장실은 한 0도에서 10도씨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자 밑줄 끊어서 칠게요. 자, 육류하고 어류는 상단에다 둡니다. 이거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냉장고가 댁에 계신 게 아니죠. 댁에 있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칸이 대체적으로 상중 하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밑줄 그을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칸마다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맨 상단이 한 0에서 3도씨 되기 때문에 육류라든가 어류를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육류부터 영하가 아니죠. 상온이 아니라 그 영상 3도씨까지 예, 그 부분 밑줄 쫙 쳐주시면 되겠고 상단에다가 우리 이렇게 좀 빗금을 쳐놓을까요? 그 다음 그 옆에 유지 가공품 중간 선반에다가 저장하시는 거예요. 한 5도씨 이하 정도 돼요. 중간에다가 역시 빗금을 좀 쳐두시고 과일 채소류는 맨 하단 하단 이렇게 그래서 그 냉장고를 쓰실 때 온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죠. 만약에 이제 그 상단에 과일을 두셨을 경우에 잘못하면은 또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층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해서 그거 나눠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요. 가열살균법이에요. 그래서 표로 가열살균법에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분류 보시면은 이제 저온살균법, 그 다음에 고온단시간살균법, 고온살균법, 초고온 순간살균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대가 다르죠. 그래서 가열 방법 보시면은 저온살균법의 그 온도대하고 시간 밑줄 쳐두세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온도대하고 시간을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저온살균법은 한 62에서 65도씨에서 30분 동안 처리하는 거예요. 밑줄 그으셨죠. 식품 보시면은 뭐 우유라든가 과즙, 맥주, 뭐 청주 이런 것 등을 살균할 때 사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거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 하나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그 저온살균법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죠. 72에서 75도씨에서 15초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처리 대상 식품은 우유와 과즙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죠. 고온살균법 100도씨 이상에다가 밑줄 쳐두시고요. 이거는요 통조림이 대표적이에요. 통조림 밑줄 그어주시고요. 초고온 순간살균법 130에서 135도씨 그 다음에 한 2, 3초 정도
밑줄 그어주시고 우유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요 관련살균법은 많이 묻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또 우유와 연관지어서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동그라미 탈수건조법입니다. 38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기억 동그라미에서 자, 미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수하고 건조하는 거니까 물을 없애는 과정이죠.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만큼 제거를 하니 그 옆에 괄호 안에 초록 글씨가 있죠. 수분이 15% 이하가 되게끔 건조 탈수해 주는 거예요. 탈수 건조 15% 이하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니은에는요, 이제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이 있고, 인공건조법의 종류가 괄호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 동그라미 자외선 조사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자외선을 조사하여서 살균한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자외선 조사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첫 번째 줄 뒤에 보시면은 괄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이 되지 않아요. 그런 특징 밑줄 그어놓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는 방사선 조사입니다. 땡땡 뒤에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 밑줄. 네. 자, 두 번째 줄이에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해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하고 6번 동그라미 밀봉법은 읽어보시면 돼요. 예, 밀봉 용기에 넣어가지고 공기를 쫙 뺀 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죠. 통조림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화학적 처리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염장법 나왔죠.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자, 10%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 옆에 밑줄 그을게요. 10% 정도의 소금에 절이는 방법. 해산물, 채소, 육류 이런 것들 이 방법 사용하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의 당장법은요. 당 했으니까 설탕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도가 훨씬 더 진합니다. 자, 두 번째 줄이에요. 50%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대표적인 거 잼. 네, 잼이 있죠. 잼. 그 다음에 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는 산저장법이에요. 식초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땡땡 뒤에 보시면 밑줄 긋겠습니다.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pH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최적 pH가 있잖아요. 그것을 산을 첨가해 줌으로써 벗어나도록 해서 생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초산이라든가 식초죠. 젖산, 구연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화학물질 첨가. 자, 기억에 방부제가 나왔죠. 대표적인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이죠. 방부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첨가물이에요. 옆에 그 종류들이 나와 있으니까 종류는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자주 보셔야 됩니다. DHA라고 불리는 데이드로초산도 있고요. 안식향상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에 산화방지제에도 역시 동그라미를 칠게요.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디 일어나도록 첨가시켜주는 첨가물이에요. 지방질이라든가 비타민 A, 비타민 D와 같은 것들을 함유한 식품에 산패를 방지하도록 넣어주는 것입니다. BHT,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DHA도 있어요. BHA. BHT, BHA,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 이런 거 있고요. 몰식자산 프로필, 토코페롤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에 관련된 내용이 38회와 36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생물학적 처리법이에요. 그 생물학적 처리법은 보시면은 특수한 미생물을 발육시켜가지고 그 식품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죠. 그 번식을 방지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에게 유용한 그 미생물을 발육시켜서 유해한 미생물을 못 자라게끔 하는 방법이 생물학적 처리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라든가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괄호 4번에 감별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번 동그라미에 우유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유는 신선한 우유를 감별하는 거는요. 잘 흔들어서 이렇게
마셔보면 좀 그렇고 예, 침전물이 생기면 일단 얘는 좀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쭉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침전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신선한 우유다. 네, 침전물이 생기지 않으면 뭐 색이라든가 냄새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신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니은 보시면은 이제 우유에 의한 감염병들이 나와 있고요. 디귿에는 정상 성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동그라미 어류 한번 볼게요. 어류는 여러분들 생선 보시면은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어류의 감별 방법에 대한 게 38회와 36회 때 출제가 되었죠. 기억에다가 밑줄을 쭉 쳐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만지면은 파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 그 어류 몸체에서 광택이 나요. 비늘이 벗겨지거나 이러지 않고 비늘이 빠지거나 뭐 갈치와 같다면은 은색으로 코팅된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벗겨져 버리면 안 되고 광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눌러본다면 집에 사오셔서 눌러보면 탄력이 있죠. 그리고 눈에 보면 투명한 눈, 톡 튀어나와 있어요. 예, 안구가 돌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어류의 안구를 봤는데 얘가 그 옆에 아감이 있는 그 표면보다 쑥 꺼졌다. 그러면은 얘는 좀 된 어류인 거죠. 잡은 지 좀 된 어류. 그래서 기억을 밑줄 쭉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가미 부분을 제껴봤을 때 선홍색이어야 신선하다. 선홍색 아가미 밑줄 쳐두시고요. 그 밖에 뭐 다물어진 입, 탄력 있는 육질 나왔죠? 그 다음 비늘이 광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pH를 측정한다면 5.5 전후다. 뭐 비중이 커서 침전돼야 된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응만 또 좀 표시를 할게요. 자, 중성이었다가 7.3 정도의 중성이었다가 사후강직이 시작되면은 얘가 약간 산성으로 돌아서요. 그 사후강직 pH 5.5에서 5.6. 그렇기 때문에 비읍에 보시면 5.5 전후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조육류에 비해서 뭐 가금류나 소나 돼지에 비해서 어류의 경우에는 사후강직이 상당히 빨리 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고 그 자가 소화도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잡은 즉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후강직이 시작되면 일단 중성이었던 그 몸이 5.5에서 5.6 정도로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밑줄 쳐두시고 강직이 해제되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자가 소화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지나면 이제부터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는 잡은 즉시 먹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이제 다른 육류들은 숙성 과정을 거치잖아요. 하지만 얘는 굳이 숙성 과정 거칠 필요 없는 거죠. 빨리 진행되니까. 자, 자가소화 숙성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렇게 지나서 맨 마지막 단계 부패가 진행되면 얘가 pH가 갑자기 다시 훅 올라가요. 그래서 부패 때는 pH가 한 11 정도다. 그 부분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이 과정은 기간이 짧으냐 기냐 그 차이가 있지. 자, 육질류 변화 과정 또한 같다. 이야기는 소나 돼지나 뭐 가금류, 닭이나 칠면조나 오리나 그 과정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죠. 식품의 변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변질이 조금 상세화돼서 나와 있죠. 뭐 부패, 변패, 산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지 않게 그 내용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각각의 뭐 특징과 차이점 그런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요. 수분 활성도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괄호 1번의 변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밑줄을 처음부터 쭉 그을게요. 자연 상태의 식품이 미생물이라든가 뭐 피, 산소, 효소, 수분 등의 변화에 의해서 성분이 변화되고 손상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안 되죠. 변질이 되면. 질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상태인데 종류에 따라 우리가 붙인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동그라미 1번에 부패가 나와 있는데요. 미생물의 번식으로 누가 분해되는 겁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단백질에다 동그라미. 앞에서부터 밑줄 쭉 칠까요? 미생물의 번식으로 단백질이 분해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단백질 동그라미. 그 단백질이 변질되는 것을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뒷부분에 뭐 아민이라든가 암모니아, 악취와 같은 것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부패라고 해요.
그 부분 아민, 암모니아, 악취 등이 발생 밑줄 쳐두시고요. 이 부패 관련된 게 40회, 38회, 36회 때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변폐입니다. 역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요. 이번에는 변질되는 게 대상이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한꺼번에 이렇게 휙 묶어주시고 그 옆에 미생물에 의해 변질, 그걸 변폐라고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산패가 나왔죠. 이건 지방일 때만 산패라고 해요. 지방 동그라미. 지방의 산화로 산화까지 해놓으시고요. 그 옆에 알데하이드, 케톤, 알코올 등이 생성되는 현상을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는 39회 때 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발효예요. 이건 대상이 탄수화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부패다, 변패다, 산패다 이거는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쪽으로 진행이 된 거였죠. 하지만 이제 이 발효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이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이죠. 바람직한 생산물을 만드는 경우죠. 자, 탄수화물 동그라미 치셨죠. 그리고 그 옆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해가지고 발효에 관련된 내용 역시 37회 때 출제가 됐고요. 이 발효가 진행되면은 유기산이라든가 혹은 알코올 등을 생성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바람직한 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는 유지의 자동산화입니다. 자, 땡땡 뒤에 밑줄 긋겠습니다.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 밑줄 쳐두시고요. 두 번째 줄에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해가지고 존재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유지의 자동산화는. 그래서 두 번째 줄 하이드로퍼옥사이드죠. 하이드로퍼옥사이드. 거기다가 요게 생성돼서 식품에 악영향을 준다. 악영향까지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되겠고, 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식품 산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의 일종인데 식품 산패의 원인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지의 자동산화는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서 유지의 불포화 성분의 불포화 결합이 공기 중 산소로 인해서 자동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지의 자동산화다. 하이드로퍼옥사이드, 하이드로퍼옥시드 얘가 생성돼서 악영향을 준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수분활성치예요. 수분활성치는 수분활성도로 바꾸셔도 되고,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AW 이렇게 나타내죠. 예. 자, 워터 액티비티예요. 범위는요, 수분활성도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0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1번 동그라미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거기다 밑줄 쫙 쳐두시면 되겠죠.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 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밀폐 용기 내 그 수증기압과 최대 수증기압의 비례로 표시한다. 그래서 AW는 PO분의 P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괄호를 보시면 P라고 하는 거는 식품을 넣는 밀폐 용기 내의 수증기압이고, P0는 온도에서 어떤 임의의 온도예요. 예, 임의의 온도에서의 최대 증기압이다. 요렇게. 근데 이제 얘가 요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P를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라고 표현하고, P0는 임의의 온도에서의 그 순수화물의 수증기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순수화물의 수증기압 분의 그 식품의 수증기압으로도 표시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는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의 수분활성도예요. 최저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최저 수분활성도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38회와 3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세균은 최저 수분활성도가 0.90이고요. 이 수치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나온 효모는 0.88. 그 다음 곰팡이는 0.80, 그 다음 내삼투합성 효모는 0.60 요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4번 동그라미에 밑줄 쭉 또 그을게요.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퍼센트로 보시면은 이제 14% 이하. 예. 요 내용은 앞으로 잠깐 볼까요? 탈수건조법에서 얼만큼 탈수건조하느냐, 그 식품에 있는 수분을 15% 이하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미생물 생육을 저지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14% 이하다. 그 비슷하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로 말을 하자면 0.6 이하다. 이렇게 0.6 이하가 되면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리을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삼투압성 효모가 0.60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뜨려주면 미생물들이 생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공식까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수분 활성도가 의미하는 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자, 만약에 수분 활성도가 크다. 세균처럼 0.90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수분 활성도가 크면 클수록 미생물이 서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곰팡이가 0.80이 최저 수분 활성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으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건조, 냉동, 소금, 설탕 첨가를 해가지고 AW 수분 활성도를 낮춰주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요? 수분 활성도가 클수록 미생물이 서식하기가 어때요? 쉽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소금이나 설탕 넣거나 건조시키거나 냉동시켜가지고 미생물이 여기서 쓸만한 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줘야지 보존기간이 길어진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수분 활성도까지 함께 공부해 보고요. 괄호 3번의 식품의 마이크로플로라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